아까 인사겸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좀 미진한 점도 있는데요. 많이 있는데 또 이사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데 아까 출마의 변 이렇게 뽑아달라고 부탁드리는 말씀을 제가 적어놓은 걸 오늘 다시 읽어보니까 제 공약 이행률이 70%가 됐더라고요. 제 공약이 세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아동과 청년 기본소득이 이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근데 그게 이행이 됐습니다, 벌써. 그 다음에 올해는 뭐 토지세에 기초한, 불로소득에 기초한 어떤 기본소득 모형도 좀 이슈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서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공약이 나왔습니다. 그래 다행히 그것도 이행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18년 지방선거가 있을 때 거기에 걸맞는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기본소득 모형을 또 만들어서 여러 지자체장들하고 같이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거 하나 남았는데 그건 아직 여유가 많으니까 좀 차분하게 대선 끝난 다음에 고민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빠르게 세상이 바뀌고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만나는 곳에서 논쟁을 하고 만나는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설득해 나간 것이 뭐 전체 국민의 한 절반 정도가 지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 만들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 발표를 좀 짧게 시작해야 되는데요. 15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늘 드리는 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제 이야기를 좀 드물긴 하지만 혹시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다시 한번 이 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명의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이 세 명의 사람이 이제 소득이 시장 소득이죠. 0, 200만 원, 800만 원이라고 하고 각각 한 사람씩 있다고 하면 이 세 사람이 국민 전체라고 한다면 국민 소득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소득이 제로인 이 사람에게 어떤 선별적인 소득 보장 30만 원을 하려고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선별적인 소득 보장 정책, 뭐 대표적으로는 뭐 구직수당 뭐 이렇게 불러도 좋겠죠. 뭐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 보조금 30만 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30만 원의 세금이 필요하게 되겠는데 이 세금을 걷는 방식은 이 경우에는 3%씩 비례세를 매기면 6만 원, 24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어서 30만 원의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순수혜라는 건데요. 보조금에서 세금을 뺀 겁니다. 그래서 1계층은 플러스 30이 되고요. 2계층은 마이너스 6이 되고 3계층은 마이너스 24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순수혜를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보조금과 세금을 균형 있게 판단해서 그것의 차이인 순수혜를 가지고 정책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좀 그러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 문제를 좀 넘어서서 그러나 가운데 정책을 보시면 가운데 정책은 모두에게 30만 원씩 주는 기본소득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 합계는 90만 원의 보조금이 필요하고 그 90만 원의 보조금을 위해서 90만 원의 세금을 걷는데 일부러 2계층에게 36만 원의 세금을 걷고 3계층에게 54만 원의 세금을 일부러 그렇게 걷는다면 순수혜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4로 똑같아집니다. 왼쪽하고. 그러니까 순수혜로 똑같이 되니까 기본소득 정책을 써서 선별적인 소득 보장하고 동일한 재분배 효과를 가지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재분배의 관점에서는 재분배를 이 재분배 정책의 목적이라고 본다면 가난한 사람에게 주냐 모두에게 주냐를 가지고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정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 주고 더 많이 거두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주냐 가난한 사람에게 주냐 논쟁할 필요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재분배의 효과에선 똑같은데 다른 측면에서는 차이가 좀 납니다. 이 표에 나타나지 않지만 행정비용으로 보자면 이 가운데 정책은 모두에게 나눠주기 때문에 나눠줄 때 선별하는 행정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비용이 굉장히 작게 듭니다. 컴퓨터로 그냥 쏴주면 되죠. 이 정책은 일계층인지 아닌지를 나눠줄 때 다시 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비용이 많이 들죠. 그 다음에 이제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받을 때 자기가 일계층이라는 걸 증명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인권적인 차원에서도 가운데 정책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선별 보장에는 찬성하지만 부자까지 기본소득 주는 건 반대다라는 건 굉장히 비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정책이 될 수 있고 인권적인 측면에서 부자까지 주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건 매우 이렇게 좀 협소한 판단인데, 그러나 똑같은 이 재분배 효과 30-6 -24가 왼쪽 정책에서는 세율이 공평해 보이는데 이 가운데 정책은 액수는 똑같은데 세율이 불공평해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흔히 수학에서 절대 액수는 같더라도 기준이 달라지면 불공평해지잖아요. 비율이. 그런 효과입니다. 모든 사람이 30이라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비율은 불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30을 주면 결국 오른쪽 정책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고 9%라는 비례세로 간다면 이 비례세 하에서 중산층은 18만 원을 내고 30만 원을 받으니까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부자 계층의 부담이 커지고요. 그래서 기본소득 하에서 부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은 중산층을 순수혜자로 만드는, 플러스로 만드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발표할 것 중에 몇 가지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이 기본소득이 90을 뭐 총조세 아니면 경제학에서 말들이 어려운데요. 뭐 그로스 텍스, 뭐 조조세 아니면 그냥 명목조세라고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명목조세는 내구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조세는 42만 원입니다. 이걸 순조세라고 제 시뮬레이션은 이름을 붙였고요. 대략 명목조세의 절반이 잘 안 됩니다. 순조세는. 덩치만 큰 거지 주고받는 과정에서 왜 주고받냐 하면은 인권을 위해서 주고받는 겁니다. 행정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주고받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걸 빼면 순조세는 42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조세의 선별적인 이 정책에 비해서 이 기본소득 정책은 조세 액수가 이 표에는 3배죠. 뭐 실제로 해보면 10배도 넘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명목조세 액수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명목조세 액수만 관심을 가지면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어져 보입니다. 이제 이런 현상을 경제학에서는 특히 재정학 쪽에서는 피스컬 일루전, 재정 환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정의하면 사람은 보조금과 세금을 둘 다 고려해야 되는데 세금의 토탈만 고려한다든지 받는 것만 고려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것을 재정 환상에 빠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0이라는 세금 폭탄이라는 그런 식으로 반대자들이 프레임을 만들어내면 재정 환상에 빠뜨리게 되면 사람들은 이 세금이 크다라는 걸 의식해서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각 계층별로 내는 돈과 받는 돈을 합리적으로 계산한다면 대다수의 중산층들은 순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어떻게 재정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빠지지 않도록 이 설계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홍보를 할 때도 그런 프레임으로 잘 홍보할 건가 라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명목조세의 절반 이하다. 순조세는 재정환상에 어떻게 안 빠지게 할 거냐. 근데 신자유주의적인 재정환상은 조세만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규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환상을 일으켜왔고요. 그 이전에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시대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바그너의 법칙이라고 해서 재정학에서 정부 규모가 자꾸 커지기만 합니다. 그럼 복지만 강조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한쪽만 강조하는 재정환상으로 정치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기본소득은 양쪽을 다 균형 있게 살피는 중산층이 생길 때 비로소 통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산층이 그 순수혜자가 되기 때문에 경제학은 수많은 법칙이 있는데 정치학은 법칙이 몇 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법칙 중에 하나가 중위투표자 정리인데요. 50% 번째의 이 사람이 찬성하게 되면, 이득을 주면 그런 정책은 통과 가능하다라는 뭐 그런 정리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뭐 문제가 많은 정리이지만 한계가 많지만 기본소득이라는 단일 이슈로 본다면 기본소득은 중위투표자를 순수혜자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디베르제의 법칙은 그러나 1인 1표가 되는 제도에서 1인 1표가 1표 1가치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 유권자에 비례하는 정치인이 뽑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디베르제의 법칙은 한 명을 뽑으면 두 개 정당이 유력한 정당이 되고, 두 명을 뽑는 정부에서는 세 개의 정당이 유력한 정당이 되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뽑는 사람의 숫자보다 하나 더 많은 정당이 유력한 정당이 정치적으로 되는데, 이 디베르제의 법칙이 작용해서 대통령 한 사람만 뽑는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두 개의 정당이 유력한 정당이 되는데, 그 두 개의 정당이 유력한 정당이 될 때에는 중산층들이 주로 우파 정당에 투표한다라는 게 경험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 개 이상의 정당에 유력한 정당이 된 정치 제도화에서는 중산층들이 주로 중도 좌파 정당에 투표하는데, 두 개 정당일 때는 중산층이 주로 우파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단순 다수제 하에서 이 중위투표자의 정리가 제대로 작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뭐 그래서 기본소득이 만약에 비례대표제였다면 훨씬 더 빨리 도입될 수 있을 거다. 아니면 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면 더 빨리 비례대표제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약간의 상호작용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보고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제 글의 요지인데요. 제 글의 목적은 이겁니다. 소득세 중심, 그러니까 가게가 내는 세금만으로 기본소득을 해보자. 그러면 가게가 가장 불리하잖아요. 법인세도 안 걷고 불로소득은 들어갑니다만 어쨌든 법인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가게가 내는 세금만으로 기본소득 모형을 만들어 보아도 대부분의 가게가 순수의 가구가 된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거보다 더 진보적으로 가계 부담을 줄이는 뭐 법인세를 한다면 더욱더 유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세금 내는 것과 밟는 것을 암산할 수 있도록 간단한 모형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세율을 암산할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재정환상에 빠지지 않게 하되 세 가지 구성 요소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구성 요소는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민소득이라는 개념은 근로소득보다는 넓은 겁니다. 가계가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 그러니까 혹시 잘 없지만 증권 투자해서 이렇게 배당을 받는다든지, 증권을 팔아서 증권 차익이, 양도 차익이 생긴다든지, 부동산을 팔았다든지, 뭐 1년에 한두 번은 생기겠죠.
그럴 때 양도소득이 생긴다든지 상속을 한 번 받겠죠. 상속받았다든지 모든 불로소득을 다 합친 소득의 10%를 세금을 내자 이겁니다. 그러면 2018년이 되면 그런 모든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 GDP가 1,800조 원쯤 되는데요. 그 중에 가계로 가는 GDP가 1,100조 원이 넘을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0조는 정부에게 귀속되거나 기업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그러면 가계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의 10%를 내자. 가장 불리한 모델이라고 그랬죠. 가계로 보면. 그 다음에 환경세를 30조 걷고 그래서 1인당 5만 원 놔두고 토지세를 30조 걷어서 1인당 5만 원씩 나누면 30만 원의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러면 이게 180조가 되고요. 그리고 기존 예산을 약간 절약하고 그래서 보면 10%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GDP의 10%를 나누어 갖는 모델을 했을 때 그 대부분을 시민들이 내는 거죠. 시민세도 가구가 내죠. 환경세도 가구가 내죠. 토지세도 토지를 갖고 있는 가구가 낸다고 보고 법인도 일부 내겠지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내는 소득이라는 가장 불리한 조건 하에서 10%를 나눈다고 할 때 어떤 효과가 있겠냐라고 살펴본 것입니다. 왜 10%냐?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OECD보다 한 10% 정도 작게 들고요. 등등 여러 가지 또 다른 연구에서 한 10% 정도의 금액이 청년들의 기본 생활비로 모자른다는 연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만 제 OECD보다 10% 세금을 작게 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평소에 그랬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가장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가장 큰 종교 집단이 보수적인 개신교 집단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11조거든요. 그래서 11조를 하면 좀 설득이 잘 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전북 네트워크의 이영재 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11조를 어디서 쓰는 겁니까? 여쭤봤더니 성직자가 먹는 건 얼마 안 되고요. 성직자는 최저 생활비만 먹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주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고아 과부. 그래서 나그네가 뭐냐 그랬더니 외국인 노동자를 말한대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이제 11조의 정신에 딱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구약성서에 나온 그 사상을 완전히 실천은 못하고, 왜냐하면 고아와 그렇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모두 다 다시 갈라가지니까. 그래서 어떤 마이크로 데이터를 보니까 이 마이크로 데이터가 상당히 정확한데요. 우리나라 32%의 가구는 부동산 보유액이 제로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보유액이시거든요. 대충 보면은 여러분들의 이게 중간표가 많을지 모르겠는데 대충 보면 여러분들의 부동산액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자기가 몇 퍼센트 번째 소유자다라는 걸 대충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10,000원인가요? 단위가? 그래서 이게 4억입니다. 예. 4억. 예. 단위가 10,000원이 돼서, 예. 우리 봉천동 우리 집이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토지만 가지고 5만원씩 나누는 30조 얻어서 5만원씩 월 5만원입니다. 나누면 이 정도입니다. 보시면, 85%까지, 이 마이너스가 이득을 보는 가구입니다. 85%는 4만원, 4.8만원 이득을 보고요. 86%부터 부담하기 시작하는데 1년에 10만원 이 정도입니다. 부담하는 횟수 30만원 이 정도고요. 다만 좀 놀라운 건 99%는 521만원 토지세를 내는데 100%는 4,100만원 내야 된다. 여기서도 양극화가 엄청 8배쯤 되죠. 99%와 1% 사이에 8배쯤 된다. 근데 이 마이크로 데이터에서는 99와 100%에 속하는 가구가 거의 안 들어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통계청에서 10만원 줄게 가계부 써주세요. 그럼 안 씁니다. 드러날까봐. 이 부자 가구가 굉장히 빠졌는데도 99와 1% 사이에 이 부담이 8배나 차이가 나는, 부자끼리도 굉장한 격차가 있습니다. 토지 배당의 효과는 다 생각해 볼 수 있고, 시민소득만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10%. 근데 이건 소득의 분포인데요. 대략 한
10% 인구는 소득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 연봉을 한번 봐주시죠. 연봉이 젊은 분이 많으면 한 5천만 원 하면 상위 50% 안에 들어갑니다. 가구 소득입니다. 그리고 집안 소득을 다 합쳐서 식구들 소득 다 합쳐가지고 여기서도 보시면 99%와 100% 사이에 1억 8천과 10억 5천 10배쯤 차이가 나죠. 이것도 시민배당만 가지고 해봐도 82%까지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 세금을 내도 82%가 이득이다라는 10%를 법인세 안 걷어도 걷으면 더 좋겠지만 환경배당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합치면 대략 한 83%의 가구가 이득을 보는 가구가 나오고 그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좀 놀라운 그래프가 이게 너무 길어서 이쪽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이게 부담 X입니다. 이제 밑으로 가면 수혜 보는 X죠. 부담이 별로 안 되죠. 모든 가게가 별 부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조세의 순조세는 명목적인 조세는 180조 원이지만 순조세는 88조 원밖에 안 되고 이것만 배분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대략 이게 계산기인데요. 너무 많이 갔네요. 왜 안 가나? 이게 계산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좀 지금 우리 청년 네트워크 회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액수가 너무 큰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식구수가 4명이고 연간 소득이 9천만 원이면 시민세를 900만 원 내게 됩니다. 딴 소득이 없다면. 그런데 기본소득으로 받는 건 1,44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봉 9천만 원짜리에 주택 3억짜리 주택에 사는 사람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도 이런 기본소득 모델로 이득을 보게 된다라는 걸 발견하고 한편으로 매우 기뻤고요. 한편으로는 매우 슬펐습니다. 기쁜 거는 이거 통과될 수 있겠다. 재정 완성에서만 벗어나면 그게 이제 기쁜 거고 슬픈 거는 왜 이렇게 됐을까? 10%를 세금 내는데 연봉 9천만 원짜리가 어떻게 이득을 보게 될까? 기본소득으로. 소득 분배가 얼마나 나빴으면. 그런 식으로 보고 좀 슬펐습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서 좀 오셨을 걸 기대하고 제가 기본소득 개념은 어떤 권리 개념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주권자다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이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정치에서도 쓸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다라는 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건 1인 1표를 넘어서서 1표 1가치가 돼야 되고 1인 1원의 정치 자금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제대로 민주주의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화주의적인 원리를 한다면 1인 1표 1가치를 넘어서 1인 1원의 정치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한 표가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죠. 삼성의 한 표는 거기다 정치 자금을 얹어서 투표를 해주니까 대통령 된 사람이 이제 삼성에 유리한 정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부터 이 비례대표제로 넘어가면 되고 요거는 정치 기본소득으로 있을 때 1인 1원의 어떤 정치 자금이라는 공화주의적인 민주주의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책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대선,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있는 해부터 시작해보고 1인당 10만 원의 정치 기본소득을 정치인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주고 유권자들은 좋아하는 정치인들을 후원하게 하자.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자동으로 보상해주는 돈은 없애버립니다. 국민들로부터 받은 돈으로만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내는 돈은 선관위 계좌로 입금돼서 블록체인으로 하든지요. 이름을 숨긴 채로 후보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누가
일반 정치 자금도 이 계좌에 섞어서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냈는 후보에게 전달되는지를 모르게 심지어 어떤 사람이 어떤 기업이 10억 원을 헌금했더라도 국민들이 냈던 뭐 10,000원짜리하고 합쳐서 30억 원이 가는 겁니다. 누가 했는지는 안 가르쳐 주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이 금권 정치 1인 1원을 가지고 하는 정치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선거법 수사, 선거 자금 수사, 정치 자금 수사.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안 되는, 검찰이 항상 갖고 있는 무기. 당신이 검찰을 탄압하면 선거 자금을 수사하겠다. 라는 식의 그 무기가 사라지면서 좀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한 생각은 아니고요. 우리 최강원 선생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계신 최강원 동지가 이 에크만의 책을 소개해 주셔서 이 책에 나온 걸 약간 다르게 제가 변형시킨 거고, 예산은 하나도 안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10만원 내면 10만원 세액공제 해주거든요. 이걸 사후 환불해 주는 게 아니라 사전 지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은 없이 맑은 정치를 만들고 재벌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아이디어가 되겠고요. 언론은 뭐냐면 제가 경기도 지역에서 좀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지역 언론들이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뜯어낼 수밖에 없고 지방자치로부터 뜯어내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부터 뜯어내서 먹고 산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언론이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차에 이 4차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신문을 구독하는 게 사라졌기 때문에 신문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살아남을 수 없는 모델로 됐기 때문에 언론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데, 그러나 전문적인 언론인이 없으면 확인 안 되고 책임 없는 이야기가 넘쳐나면서 이 SNS의 공론장은 믿을 수 없는 거짓말과 흑색 선전으로 뒤덮이고 중우정치로 도배가 되는 그런 세계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문적인 직업 소명의식을 갖고 증거에 기초한, 사실에 기초한 보도를 하는 전문적인 저널리즘이 살아남아야 될 텐데 남길 방법이 없습니다. 독자가 많아서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극소수의 세계적인 언론만 살아남고 다 죽어갈 형편입니다. 그래서 역시 또 에커만이 제목이 그랬습니다. 저널리즘을 인터넷으로부터 구해내자. 왜냐면 인터넷이 저널리즘을 다 죽였거든요. 프로페셔널 저널리즘을 돈 못 벌게 만들어서. 인터넷은 이제 공유경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게 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인터넷으로부터 저널리즘을 살려내자, 이런 간단한 한 서너 페이지 되는 아이디어를 썼는데, 이런 아이디어를 한두 개 제가 읽어보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합니다. 주권자들에게 언론 기본소득을 주고 우리 오마이뉴스 클릭하듯이 주권자들이 클릭해서 언론사와 기자들이 나누어 갖게 한다면 이 언론이 상당한 부분이 기업의 광고에 의존하는 이 언론이 언론 주권자들로부터 클릭을 받는, 사랑을 받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지 않겠냐라는 정도의 그런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앞으로 당분간 언론사가 취재하러 오시면 항상 이 말씀을 제가 발표 끝에 조금씩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은 공유경제, 나눔경제를 만들고요. 나눔경제만으로도 기업의 기존의 시장경제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을 10분의 1, 2분의 1로 줄여버린다 그랬잖아요. 자율자동차가 나오면 현대자동차 매출이 10분의 1로 줄겠죠. 그런데 나눔뿐만 아니라 공유경제, 무상 서비스를 해버리게 되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또 죽는데,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살아남아야 될 게 죽어가는 게 언론입니다. 전문적인 언론인데, 그때는 뭔가 시장에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주권자들이 나눠주는 어떤 언론 기본소득 선물을 통해서 선물을 받고, 기자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전문적인 좋은 기사를 쓰는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시장에서부터의 임금 압력에서 벗어나서 하는 모델인데, 우리 언론이 중요하니까 언론부터 한번 만들어보자. 돈도 별로 안 든다.
뭐 한 5조 원 정도면 충분히 좋은 언론을 많이 살릴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